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5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이 프로그램의 이 책임성과 이 효과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이 책임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 교육 분야나 아니면 경제 분야 아니면 그 어떤 분야를 하더라도 이 책임성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덜 이렇게 뭐랄까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임성을 묻지 않는다면은 좀 덜 이렇게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학기 말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방학이 되었을 때 성적 확인 기간이 되잖아요. 성적을 확인하게 되면은 성적 확인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강의 평가를 하잖아요. 그 강의 평가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정말 물론 여러분 개인이 공부 안 한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수업 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왔는지, 수업 시간 마치는 시간을 제대로 마쳤는지, 과제는 제대로 내어줬는지, 또는 중간 기말 시험은 제대로 쳤는지, 시험을 칠 때 수업 시간에 배우지도 않았던 내용을 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원래 예를 들어서 이 과목이라면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사회복지학적 지식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비싼 등록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받은 비싼 등록금 중에서 일부를 우리에게 월급으로 주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한테 뭐를 투자가 됐냐면은 이 자원, 물질이 돈이 투자가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전 국민이 내는 이 세금, 돈을 가지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투자가 되고 나니까 진짜 그거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책임을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고 이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성, 지난 시간에 우리가 책임성이 무엇인지, 책임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효과적이었고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사시는 이 독거노인 우울증 지수를 프로그램 전과 후로 이렇게 그 사례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책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책임성을 요구하게 된 배경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그렇게 우리가 네 번째 수업이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 이어서 책임성 있어서 미국에서 POSC 방식, 자, 책임성 요구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미국에서 보시면은 이 POSC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POSC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일단 보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 내용 보시면요, POSC 방식은 뭐냐면은 서비스 계약 구매 방식이에요. 이걸 POSC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나라 말로 서비스 계약 구매 방식은 뭐냐면은 민간의 계약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은 누가 내겠다는 거예요? 국가가 부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가 있을까요? 민간에서 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되 돈은 국가가 주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 바우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해당되는 이 바우처 사업이 바로 여기 포함이 돼요. 물론 저희 연구소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큰 사업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 개인사를 몰라요.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아직 여러분들하고 OT 때만 만났지 아직 누군지도 아직 몰라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만나면 누군지도 아무도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사회복지 관련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릴 때 혹시나 이런 이 사례에 자신이 해당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 개인사를 알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사례로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바우처 같은 경우 보시면요, 지금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일선 초중고 학교 학생들 중에 방학 때는 집에서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데 주말이거나 방학 때는 학교를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결식 아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식 아동들, 예를 들어서 우리 왜 그 아이돌 그룹 구구단에 보면은 이 세정이라는 이 아이돌 그룹 멤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정이라는 물론 지금 많이 떴죠, 이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이 급식 바우처 때문에 자기는 물론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부분도 말하기가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어린 나이에, 근데 본인은 그것 때문에 학교 다닐 때 배고프지 않게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어서 자기는 너무 행복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것처럼 여러분들 친구나 아니면은 주위에 보면요, 급식 바우처 카드라는 게 있어요. 자기 지자체, 자기가 사는 지역구 지자체에서 한 끼에 4,500원, 물론 지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한 끼 4,500원, 하루에,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방학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 13,500원이 되겠죠? 한 번 결제 4,500원 이상 결제는 안 돼요. 자, 이게 어디서 밥을 먹냐면은, 예를 들어 김밥천국이나 요즘 급식 바우처, 심지어 이 편의점에서도 도시락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요즘 그렇게 다 연계가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김밥천국이나 아니면 일선 식당들, 바우처 급식카드를 받는 식당이 다 받는 건 아니고요. 모든 식당마다 이렇게 정해둔 곳이 있어요. 특히 요즘 편의점에서 워낙 많이 받으니까 편의점 같은 이 민간기관이잖아요. 이 민간기관이 정부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이 편의점에서 뭐 CU나 아니면 세븐일레븐이나 이런 편의점에서 서비스를, 즉 삼각김밥이랑 또 4,500원에 해당하는 뭐 샌드위치나 이 우유 같은 거를 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계약은 국가가 편의점하고 있는 거예요. 민간기관하고요. 돈은 누가 주냐면은 그것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비스 계약 구매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국가 바우처가 바로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가 사회복지 상담학과잖아요. 그런데 심리학과를 박사까지 졸업한다고 해서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은 국가법령에 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증을 주지만 심리상담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100% 민간 자격증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민간이 사단법인이 또는 학회가 정식으로 국가에 등록을 하고 등록된 그 기관이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심리상담사 자격증 또는 학교 폭력 상담사, 노인 상담사, 인지행동 심리 상담사 이런 자격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록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상담학과를 졸업하지만 심리 상담사 자격증은 졸업 때 안 나와요. 예전에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는 우리 학교에서 방학 때 일정 소정의 이 수업을 또 이렇게 교육 과정을 거치고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못하고 있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심리 상담사 자격증이나 학교 폭력 상담사 또는 노인 상담사 자격증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 오프라인 수업 때 우리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은 저한테 이렇게 문의하시면은 제가 또 그렇게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나 또 우리 교육기관에서 이제 많은 정보가 일단 있으니까 스펙이 100% 중요한 건 아닌데 결정적일 때는 스펙이 있고 없고가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쉽게 이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런데 참 여러분들이 20대이기 때문에 국가 바우처로 인해서 받는 경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른 많은 또 제도를 통해서 받아야 되고, 혹시나 이 수업을 듣는 우리 만학도 선생님들, 결혼을 하신 기혼 만학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면 수업 때 기회가 되시면은 제가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그 바우처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나 궁금하시면은 뭐 쉬는 시간이나 언제든지 물으시면 제가 이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서비스 구매 계약 방식, 이 POSC 방식은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밑줄 쳐 놓으시고 잘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약은 다시 말하면은 서비스는 민간에서 주고 대신에 정부가 그 민간이랑 계약을 하고 돈은 대신에 국가가 부담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산 사례를 말씀드렸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급식도 이 바우처.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아기를 낳고 나면은 뭐 일반 가정이나 뭐 보통 사람들은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으로 돈을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보통 기본 2주 동안 2주일 동안 어떻게 하던가요? 그쵸? 2주일 동안 엄마가 거기서 몸조리를 하고 아기는 거기서 또 전문적으로 봐주잖아요. 대신 돈이 비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나 아니면은 거기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병원에서 한 이틀 3일 있다가 퇴원한 다음에 집에 와서 갓난아기 자기가 돌보고 자기 몸조리하고 너무 힘들 수도 있잖아요. 특히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바로 이 대한적십자사나 아니면 YWCA 또는 민간 단체에서 산모 도움이라고 있어요. 집으로 오셔가지고 아침에 한 9시에 와서 오후 5시나 이렇게 될 저녁까지 산모에 대해서도 이 마사지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일부 해주고 아기를 전적으로 케어를 해줍니다. 한 2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지나면 엄마가 이제 웬만큼 회복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분들 공짜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을 돈을 내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취약계층이나 아니면은 그게 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정부가 돈을 대신 내줍니다. YWCA나 또는 또 일선 민간단체에 정부가 계약을 맺고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선정이 되면은 그 민간단체에서 그 산모에게 가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대신 돈은 산모가 내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내줍니다. 물론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선정이 되는 사람이 한해서. 이해되시겠죠? 이게 서비스 계약 구매 방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 이러한 POSC 방식은 기관들로 하여금 서비스의 결과는 관심을 갖지 않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만 치중한 형태를 낳는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논란이 제기된다 이 말이에요. POSC 방식에 있어서 자, POSC 방식이 좋죠. 왜요? 그렇죠. 서비스는 필요로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정부가 돈은 대신 내주고 민간이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민간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그러면요. 일자리 창출도 되고 돈은 국가가 대신 내주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비용의 부담 없이 그걸 받을 수 있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 논란이 제기된 데 있죠. 책임성 논란이. 왜? 이유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요. 급식 바우처를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급식 바우처에서 한 달 4,500원씩 집에서 밥을 방학 기간에 이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이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 계속 굶을 수는 없잖아요. 성장기 아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취약계층 자녀들은 방학 때 급식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은 정부가 대신에 카드만 있어요. 그래서 4,500원 분량의 밥을 먹고 나면은 나올 때 그 카드를 주면은 주인은 그 카드를 끌으면은 정부에서 이 식당에다가 4,500원이 들어와요. 물론 이제 월별 결산해서 이제 들어오지만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얼마나 좋은 서비스예요. 그런데 예를 들었어요. 한 끼에 4,500원에 대한 식사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드려야 되는 부분 있죠. 서비스 결과에는 관심 갖지 않고 이 기관들이 민간 기관들이 다 잘하고 있는데 일부 그것을 횡령하거나 부정으로 불법으로 하는 기관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서비스를 얼마만큼 퀄리티 있게 잘 전달했기 때문에 이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서비스가 전달만 되면 무조건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4,500원을 결제할 때는 4,500원에 해당하는 음식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2,000원 정도의 음식만 제공해주는 경우도 지금 그렇게 부정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초등학교 저학년들 애들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배고픈데 이 카드가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자기는 4,500원 정도의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에 가서 이게 4,500원인지 2,000원인지 2,500원인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식당에서 속여버리면은. 고등학생이나 이 정도 되면 몰라도 고등학생 같으면 아주머니 이게 왜 4,500원인데 왜 이렇게 부실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2학년 이런 애들은 그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부모님을 같이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왜요? 부모님이 집에서 밥을 차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카드가 지급된단 말이에요. 물론 집에 부모님 계시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자 서비스 결과 다른 말로 하면은 서비스 퀄리티에는 관심도 없고요. 서비스 제공 과정에만 뭐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서비스가 퀄리티 있게 제대로 잘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뭐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감사를 하고 지도 점검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책임성이 강하다면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에 이 책임성이 강하게 있다면은 뭘까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만 뭐야? 치중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결과 진짜 이 음식을 먹고 영양분이 제대로 섭취된 이 아동이 성장기에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결과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POSC 방식은 일단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고요. 이 POSC 방식이 참 좋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성 있게 안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책임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만 치중. 왜? 하루에 4,500원씩 예를 들어서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그 식당이 바우처 카드를 받고 10명에게 제공해버리면은 45,000원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에게 제대로 된 식단을 책임감 있게 줬느냐 안 줬느냐까지는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POSC 방식은 이런 책임성에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POSC 방식이 뭐라는지는 제가 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잘 일단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POSC 방식에서 책임성은 과정 지향성 책임성과 성과 지향성 책임성으로 일단 구분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구분하는 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과정 지향적 책임성은 바로 뭐냐면요. 자, 볼게요. 과정 지향적 책임성은 설명 나와 있는 대로 수혜 자격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만 서비스가 전달되었나, 계약된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었나, 서비스 전달에 있어 사전에 계획된 방식을 준수하는가, 서비스의 질이 특정 수준을 유지하는가, 제공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보관되는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과정 지향적 책임성입니다. 그래서요, 과정 지향적 책임성은요, 자 보세요. 서비스가 진짜 받을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 이 말이 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진짜 이 서비스가 돈도 많고 일반 가정에게 그 자녀들에게 급식 바우처가 엄마가 집에서 아빠가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그냥 중산층인 가정인데 엄마가 집에 계시고 또는 엄마는 일하러 가셨다 하더라도 충분히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집인데 그 애들한테 급식 바우처를 준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세금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쵸? 충분히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진짜 가난한 집 자녀들에게 아니면 뭐 가난하다는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진짜 이 서비스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제공됐는지 안 됐는지 자 그거를 알아보는 게 과정 지향적 책임성이라고요. 그리고요 계약된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이 4,500원 정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방학 기간에 또는 뭐 주말에 이럴 때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요즘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많이 가지만 또 예를 들어서 학교에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또 갑자기 휴교가 이루어지잖아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 그때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달 방식에 있어서도 이것이 그 방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서비스가 그냥 잘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냐 이걸만 중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이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진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거를 제대로 알아보는 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 지향적 책임성은요. 그래서 과정 지향적 책임성은 뭐냐면은 POSC 방식에서 과정 지향적 책임성 이렇게 하는 게 과정 지향적 책임성이에요. 이 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 성과 지향적 책임성은 바로 뭐냐면요. 말 그대로 성과 결과가 좋았느냐 나빴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요. 서비스가 이제 끝났을 때 다시 말해 서비스가 이제 전달되고 나서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
클라이언트의 상태 변화가 좋아졌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 과정지향적 책임성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효율성과 이 효과성을 제시하는 데는 미흡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과지향적 책임성은 바로 뭐냐면은 효과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뭐예요? 이거를 밝혀낼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서비스 종결 시 클라이언트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계속 책임지는 것이 성과지향적 책임성입니다. 이걸 아까 급식 바우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사례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급식 바우처를 제공했어요. 급식 바우처를 제공하니까 지금 우리 저나 여러분들,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점심 한 끼를 계속 거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장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왜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웬만큼 다 컸거든요. 밥 많이 먹는다고 끼니 안 그런다고 키가 다시 불쑥불쑥 크는 그런 나이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이제요. 물론 20대 초반에는 아직 키가 클 수는 있어요. 특히 뭐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계속 좀 더 크죠. 아직요. 물론 저도 20살 때 군대 갈 때요. 군대 갈 때 제가 키를 측정했을 때요. 신금 받을 때도 그랬고 군대 갈 때도 그랬고 181점 뭐 얼마 이랬거든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181.2인가 181. 뭐 얼마였는데 그러고 나서 뭐 우리가 키를 측정하거나 이럴 일이 잘 없잖아. 그렇죠? 이제 학교를 안 다니는 뭐 대학 다니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군대에서는요. 군대에서만 처음에 신금 받을 때랑 처음에 군대 입대했을 때 전체 신체 검사할 때 그때 한번 받았지 그 이후로는 할 기회가 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대하고 나서 학교를 다니다가 맹장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맹장 수술하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갔다가 태어날 때쯤 되니까 병원 이 뭐랄까요 이 로비나 이런 데 보면 이 체온 키 동시 측정하는 그 기기가 들어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측정해 보니까 제가 27살 때 했나요? 맹장 수술 한 20대 뭐 그때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한 5, 6년이 지난 20대 중반이 지났을 때 키를 재보니까 지금 키가 183이에요. 무려 한 1.5cm가 20살 이후에 컸어요. 제 같은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키는 클 수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키는 중고등학교 때 대부분 다 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웬만큼 키가 거의 다 90% 이상은 이미 성장이 끝났어요. 지금 여기서는 밥 잘 챙겨 먹어봤자 살만 찌지 이제 적절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아야 될 나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요. 끼니를 자꾸 거르게 되면요. 성장 발육에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성과지향적 책임성은요. 이렇게 급식 바우처를 우리나라에서 급식 바우처 시행한 지 꽤 됐단 말이에요. 오래됐어요. 그래서 급식 바우처를 이렇게 하고 나서 매년 성과 발표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취약계층 자녀들이 방학 때 점심을 거르게 되고 또 뭐 저녁도 거르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주말에도 식사를 많이 거르게 되니까 이 취약계층 자녀들이 평균 키와 평균 몸무게가 일반 가정 자녀들보다 얼마 정도 몇 %가 덜 자라게 되는 미달되는 게 평균적으로 나왔어요. 물론 취약계층 자녀들이라고 해서 키가 다 작게 나오고 몸무게 다 작게 나온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업을 급식 바우처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그 일반 가정 자녀들의 키와 몸무게 생장 발육 정도와 취약계층 자녀들의 생장 발육 정도의 그 갭이 옛날에 급식 바우처를 하기 전보다는 하고 난 후에는 그 갭이 훨씬 더 좁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급식 바우처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알아보는 게 성과지향적 책임성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과지향적 책임성에서는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OSC 방식에서의 책임성은 바로 이 첫째, POSC 방식이 무엇인지부터 바로 이거라는 거 들어가 있는 부분. 민간이 계약하고 돈은 서비스는 그래서 민간이 주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거. 이거는요 문자적으로 외우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급식 바우처 식당에 가서 밥 먹죠? 그럼 음식 누가 제공해요? 일반 민간 식당이 제공하잖아요. 대신 돈은 밥 먹은 애가 내는 게 아니라 국가가 주잖아요. 그 식당에다가. 그렇게 하는 게 POSC 방식이라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바우처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이 POSC 방식은 이런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책임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 POSC 방식에 있어서는 과정 지향적 책임성 설명은 이미 나와 있고요. 성과 지향적 책임성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효과를 정확하게 얼마만큼 발생시키는지를 알아보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POSC 방식이다. 요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간고사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지금 기계적으로 다 외우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본 POSC 방식이 무엇인지를 개념적으로는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음에 중간고사 시험 문제 낸다 했을 때 이해했는 걸 빨리 정리해서 외우는 거는 쉬워요. 금방 끝납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다시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지금 비록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해했는 걸 까먹었다 하더라도요. 다시 보면 기억납니다. 하지만 지금 이해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요. 다음에 봐도 늘 새로워요. 그 말은요. 빨리 안 외워집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막 외워서 그 다음날 와서 잘 기억나면 쓰는 거고 기억 안 나면 또 못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대한민국. 한국에서는요. 이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책임성을 강조하게 된 배경은 법적, 제도적, 경제, 사회적 환경 변화들로부터 설명이 된다 그랬는데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최근 제기된 비민주적인 운영 사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정부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굉장히 깔끔하게 안 한다 보시면 돼요. 뭐 깔끔하게 안 한다고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인데 이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후원금에 대해서 여기서 후원금도 되지만요. 후원금에 대해서 투명한 이 정보가 제시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도 사례를 들면 제일 좋은데 일단은 제가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제가 들어볼게요. 제가 했는 말이 아니고 TV 뉴스에도 이미 나왔으니까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우리 제가 누군지 이름은 이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동영상 수업이기 때문에 또 일파만파 어떻게 퍼질지 모르니까요. 우리 얼마 전에 참 논란이 되었던 우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의 한 이제 여성 비례대표 의원이 이제 옛날에 그 수장으로 했었던 우리 예전에 일제시대 때 우리 거기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 그 일반 민간 국가 보조를 받고 민간인들의 후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그 단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단체에 보면은 어땠어요? TV 뉴스에 나온 그대로만 하면요. 후원금과 국가에서 제공되는 그러한 세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 많이 보였어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사건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떤 예전에 위안부 거기에 이제 희생되신 그 할머니의 생신 파티를 한다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와인 축배를 들고 막 했는데 생신 파티를 했는데 그때 비용이 얼마가 사용되었다면서 막 이렇게 청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작 그 생일 파티의 주인공 할머니는 생일 파티 한다는 연락도 못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생일 파티 사진도 SNS에 게시가 되었는데 정작 생일 주인공 할머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자기들끼리 좋은 데서 밥 먹고 예산 지출하고 그런 문제가 워낙 발생하다 보니까 자 보세요. 비민주적으로 그것이 운영이 되고 후원금 또한 투명하게 제대로 안 쓰여지게 되고 이런 게 지금 일선 민간단체에서 시민단체나 민간단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비 과잉 지출, 다시 말하면 가짜 영수증 만들어서 또 행정비가 예를 들어서 한 10만원 들었으면 15만원 지출한다 그래. 예를 들었어요. 밥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식당에서 보면요. 한 번씩 가끔씩 그런 경우 볼 수 있어요. 법인카드 쓰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영수증이 필요하니까, 전자영수증이 필요하니까 카드로 밥값을 한 30만원 결제해달라고 그래요. 30만원 결제하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카드 바로 결제 취소합니다. 취소하더라도 카드 영수증은 이미 나왔죠. 카드사에는 이미 제로가 되었지만요. 그런데 나중에 카드 첨부를 하잖아요.
카드 이게 뭐랄까 영수증 첨부를 할 때는 30만 원 결제 먹은 걸로 나오거든요. 카드 영수증만 봤을 때는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먹은 거 15만 원을 다시 결제하는 거예요. 그럼 15만 원이라는 뭐가 생겨요? 이 갭이 생겨버렸죠. 이 15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당 청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해 이중장부라고 우리 표현을 많이 하죠. 뭐 또 회사에서는요 분식회계도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비스에 대해서 뭐예요? 책임성에 대한 논란이 연속적으로 계속 제기된다고요. 진짜 민주주의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자기 하는 일에 책임을 갖고 한다면은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부분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든 단체들이 뭐합니까? 이런 제가 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책임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말하면 책임성을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영화 경량. 예전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요 대부분 다 거의 국가기관이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었는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왜 우리 주위에 다니다 보면 특히 아파트 상가에도 많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올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다 보면은 많이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노인 주간 보호센터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노인 주간 보호센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어린이들이 아침에 어디 갑니까? 유치원 가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잖아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프로그램을 하고 돌봄 서비스 기능을 받고 점심도 먹고 오후 프로그램하고 집에 오잖아요. 노인 주간 보호센터는 바로 뭐냐면요 노인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 주간 보호센터를 우리가 일명 노치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르신들이 아침에 노인 주간 보호센터에 가요. 가셔가지고 건강 서비스도 받고 노인 이제 여가 프로그램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오후 되면은 또 집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유치원 갔다 오신다. 애들이 유치원 가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말 그대로 노인 주간 보호센터에 갔다 오시는 게 노치원, 유치원 갔다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기관들이 대부분 다 민간 기관에서 운영한단 말이에요. 민간 기관에서 운영을 하되, 그래서 그거는 영리기관입니다. 사회복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민간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이렇게 민영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제가 말씀했던 거 이 들어가 있는 부분 위에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또 가끔 있는 거예요. 진짜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서비스를 받죠. 이용하시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돈을 다 내는 게 아니고요. 개인 부담금도 일부 등급에 따라 조금은 있겠지만 상당수 돈을 국가가 대신 다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A 한 노인에게, 한 어르신에게 하루에 3만 원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기관에서는 만 원 정도만 만 원치 정도밖에 제공 안 하고 국가로부터는 3만 원을 보조받는 거예요. 서비스 이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금이 낭비되는 거죠. 비민주적으로 국가 세금을 뭐하게 된 겁니까? 횡령한 거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대해서 민영화 경향이 요즘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옛날에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의 초등학교에 보면 병설 유치원 있죠. 병설 유치원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야. 초등학교 안에 있잖아요. 근데 병설 유치원 다니는 애들 과연 몇 명 될까요? 대부분 다 일반 유치원, 민간 유치원과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뭐예요?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다니잖아요. 거기 다닐 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고 다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다 공짜로 다니죠. 돈은 누가 다 내줍니까? 국가가 대신 다 내줘요. 그 어린이집은요, 자기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와서 한 달의 서비스를 끝나고 나면은 국가로부터 국민행복카드를 결제하면, 어린이마다 국민행복카드라는 게 다 있거든요. 그걸 결제하면서 자기는 국가로부터 이제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도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면서, 유치원에서도 부정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내는 경우도 영수증 갖고 장난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기관들도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 그래서 보세요.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영화가 많이 나타나면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책임성을 더 강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는 거. 사업들 간의 중복. 자, 예를 들었어요. 굳이 A라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국가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이 있는데 옆에 또 생길 필요 있어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낭비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근데 우리 주위에는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이 국가 보조받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기관이 여기도 생기고 허가만 받으면 되니까 요즘에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로 운영되는 기관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생기면서 국가 보조금 막 받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막 이중 등록하고 뭐 이런 경우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뭐가 되냐면은 책임성을 또 강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기타 제가 들어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적으로는 비체계적이고 비효율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가 되나 책임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모든 기관들은 책임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초두에 성적을 보기 전에 강의 평가를 해야지만 성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평가할 때 냉정해지거든요. 학생들이 서비스를 진짜 학교 수업을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안 늦게 거의 제대로 왔고 수업도 했는데 맨날 수업 시간 맨날 지각했다. 수업도 하지 않고 맨날 휴강했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누구나요. 그런데 진짜 맨날 휴강도 너무 많이 했고 보강도 안 해줬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강의 평가에 체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전에는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강의 평가 이런 거 없었어요. 왜요? 성적을 인터넷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이유는 그 당시 제가 처음 대학 다닐 때 97년도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이만큼 보급되지 않았어요. 수강 신청도요.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홈페이지가 없었으니까요. 바로 어디서 했냐면은 직접 수기로 학과 행정실 이런 데 가서 막 줄 서서 막 이렇게 막 제출했어요. 다음 학기 수업 들을 걸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아침 일찍 가서 막 줄 서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이랑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이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학교에서 옛날에는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수님들이 연락도 안 하고 수업에 안 오시는 교수님들도 꽤 많았어요. 수업 시간이 되는데 한참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조교가 와서 오늘 휴강입니다 하면 그게 휴강이에요. 그냥요. 교수님들이 수업을 제대로 안 하는 교수님들도 많고 교수님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 학생은 그 A 줘버리는 학생들도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했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업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월급만 그냥 받아가는 게 아닌지 뭐 하겠다는 거야. 나중에 네 책임 물어보겠다는 거야. 책임을 물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대학교에서 어느 순간 의무적으로 강의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거죠. 결국 뭐가 됩니까? 사회복지기관과 모든 기관에서 책임성을 강하게 묻는 이유는 바로 제가 들어있는 부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책임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최소한 기관에 따라서 4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 3년에 1회 이상 평가를 해서 뭐합니까? 책임성에 대해서 입증하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제도화하게 되었다. 어디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보시면은 대부분의 평가는 감독기관이나 또는요. 감사조직에서 행해지만 평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우리 학교는 강의평가 학교 차원에서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 평가를 하는 인력은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들이 그 감사원이나 지금 저희 연구소가요. 지금 이제 그 평가를 받거든요.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요. 중구청에서도 1년에 한 번씩 또 평가를 받습니다. 감사를 받는 거죠. 감사기간 되면 굉장히 바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평가할 때 누가 오냐면은 공무원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그 관련된 책임된 그 연구원들이 온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바로 뭐냐면요. 누군가로부터 눈치 안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 눈치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정관예우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눈치 보고 이러면 적절한 평가가 안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를 하는
그 개인은요,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독립성을 가지고요,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지만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책임성을 강하게 결국에는 물어야 되고, 그 책임성이 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여건이 잘 마련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POSC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POSC 방식 두 가지 방법, 이거 잘 기억하시고 구분하셔서 이해하시고, 우리나라에는 책임성을 강조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했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6번째 수업 시간에는 책임성의 유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